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의 권위와 역할, 동양사상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은 국가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양사상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요. 오늘은 동양사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이미 한 차례 다 배웠던 내용들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새로운 사상가인 한비자, 혹은 이제 뭐 육일준 요런 인물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비중이 있진 않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져온 이 표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동양의 직업관에서 선생님이 사용했던 내용을 그대로 들고 왔어요. 거기에다가 조금 내용을 추가를 했는데요. 보라색 부분이 지금 유교 파트에서 추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유교 사상은 일단 기본 전제를 먼저 깔고 가겠습니다. 자, 공자, 맹자를 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번 파트에서는 순자를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 천명 사상이라고 해서 국가의 권위, 즉 국가의 중심은 군주죠. 왕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하늘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늘의 명이라는 것이죠. 즉 하늘의 명, 천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늘의 명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비 내리는 거 뭐 이런 걸로 알 수도 있겠지만 물론 민의에 기초하여 이 천명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민의가 무엇이냐? 백성의 뜻이죠. 즉 군주의 통치권은 어디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근데 하늘이 듣고 보는 것은 백성을 통하여 듣고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군주의 통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바로 백성에게 포커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국가는 백성이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즉 민심을 얻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국가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이유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하늘의 뜻이다. 근데 그 하늘의 뜻은 백성의 뜻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또 내용을 들어가서 또 두 번째 이제 이 유교의 특징은요. 공자에서 한번 그 특징을 잡아보겠습니다. 공자에 들어있긴 하지만 이 맹자에도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왜냐하면 뒤에 이 공자의 사상이 후세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유교 전반의 특징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덕치입니다. 덕치. 국가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 즉 국가는 군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국가의 권력의 정점에는 왕이 있으니까 이 군주는 어때야 되느냐? 바로 덕이 있어야 된다. 즉 형벌이 아닌 도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군주는 당연히 덕 있는 인물이어야 되겠죠? 확대해 볼게요. 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덕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화시킨다. 감화시킨다고 하죠. 백성들에게 감동을 시켜서 그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 군주의 뜻을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회는 질서정연해지겠죠. 자, 그리고 이런 군주가 덕이 있으면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될까요? 그렇죠. 옆에 보시면 충의 자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충. 자, 우리 이 충이라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인데요. 충성할 때 그 충자입니다. 즉 우리 덕을 갖춘 군주에게 이 백성들은 충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근데 이 충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보시면 뭐 인, 그 중에서도 인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중에서도 시작점은 어디죠? 그렇죠. 효에서 모든 게 파생되어 나옵니다. 즉 효에서 확장되어서 이 충의 자세로 이제 가는 거예요. 즉 부모에 대한 효가 이제는 임금에 대한 효, 다른 말로 충으로 간다는 것이죠. 자,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죠. 자,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근데 국가에서는 부모와 같은 역할로
국부라고 부르죠. 그래서 나라의 아버지. 다른 말로 하면 군주입니다. 군주. 군주를 부모같이 섬겨야 됩니다. 즉 효의 확장이 충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즉 군주를 어버이처럼 여기고 그리고 국모라는 용어도 쓰잖아요. 요런 우리 동양 사상의 이제 전통에서 우리는 그 사극도 보고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즉 충의 자세는 효에서부터 확장되었다. 그리고 임금은 부모의 이제 부모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화해서 공자가 이야기했던 이 대동사회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대동사회에서 국가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바람직한 이상적인 국가는 대동사회예요. 공자가 말한 이상적인 국가는 대동사회. 모두가 함께 크게 어우러져서 잘 사는 사회이죠. 인륜이 구현되고 인재를 중용해주고 그리고 재화를 고르게 분배해주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그러한 이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습지에도 적혀있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공정한 재산 분배를 실현하는, 즉 재산이 적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는 것, 즉 국가의 역할은 재화를 고르게 분배해주고 인륜을 구현해주고 인재를 중용해주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사회적 약자라는 거 우리 현대 국가의 이제 복지 이런 거하고도 연결을 지어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맹자로 또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맹자는 요 예전에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덕치와 연관해서 왕도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이 도덕을 가지고 있는 정치. 덕치랑 같은 개념인 거 이해하시죠? 반대말은 패도 정치라는 거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즉 군주는 덕으로서 이제 백성들을 사랑하는 인을 행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죠. 덕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즉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즉 군주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이자 근본, 뿌리 본자죠. 뿌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성이 근본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은 백성입니다. 그 다음은 국가고요. 그리고 군주는 가벼운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게 해주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됩니다. 국가는 항산을 마련해줘야 돼요. 항산이 뭐였죠? 그렇죠. 생업입니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물질적인 안정 요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이 항산이 보장되지 못하면 일반 백성의 경우는 항심을 잃어버립니다. 그 내용을 옆에다가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 백성은 무항상 무항심이에요. 즉 항산, 생업이 없으면 없을 무자죠. 생업이 없으면 먹고 살지 못하면 도덕심을 잃어버린다라는 개념입니다. 항심은 도덕심이죠. 도덕적인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타고난 착한 마음, 도덕심. 즉 백성들은 가난하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달 굶었어. 근데 가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따끈한 만두가 쪄지고 있어. 냄새를 맡으니까 지금 당장 먹고 싶어. 그러면 냉큼 찝어가지고 입에다 넣지 않겠어요? 즉 내가 굶어 죽기 직전에는 이런 도덕적인 마음이고 뭐고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신 건 선비, 통치하는 사람은 백성을 위해서 이런 무항심이기 때문에 항산을 제공해서 항심을 만들어주는 게 이 선비의 몫이긴 합니다. 근데 본인은 굶어 죽을 것 같아. 무항산이에요. 굶어 죽을 것 같아도 도덕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선비의 자질은 그런 거예요. 선비라는 존재는 내가 굶어 죽을 것 같더라도 도덕적인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가 선비이자 통치자입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항산을 제공해줘서 항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이 맹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요. 군주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 그러면 그 군주는 바뀌어도 될까요? 맹자의 경우는 바뀌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역성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뭔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뭔가 역으로 뭔가 뒤엎는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즉, 덕이 없는 군주의 경우는 민심을 잃은 거죠. 즉, 천명을 따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왕조를 새롭게 등장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누가 이야기했다? 맹자가 이야기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묵자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묵자의 경우는 우리 유교 사상하고 주로 비교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존에는 이 공자의 인사상을 메인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위에 있습니다. 인사상. 자, 이 인이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의 시작점은 부모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점점 확장해 나가죠. 즉, 우리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는 차별적 사랑입니다. 자, 근데 이 묵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차별적 사랑을 아주 비판하고 들어서죠. 비판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즉, 겸해를 주장을 합니다. 친하고 멀고 그런 거에 구분 없이 사랑을 해야 된다. 친소의 구분 없이 사랑해라. 이거 2번 써놨네. 하나 지워주세요. 친소의 구분 없이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군주는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나 나나 너나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된다? 이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익을 강조하죠. 자, 모두를 사랑해줘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군주의 역할, 즉 국가의 역할은 뭘까요? 그렇죠. 차별하지 않고 이익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비자인데요. 이 한비자는 우리 위에 순자의 영향을 받았어요. 순자는 이번 시간에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한비자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 한비자는 순자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기적인 존재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엄격한 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순자가 이야기한 예하고 뭔가 맥락이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이 순자의 경우는 이런 외적인 규범, 예로서 만든 법도 강조했지만 그 법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즉 그 왕이 도덕심을 가지고 도덕적인 그런 덕으로서 예로서 통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덕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순자도 예와 덕이 합쳐진 예치긴 하지만 도덕성을 가지고 예로서 통치하는 그런 거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한비자의 경우는 그런 군주의 도덕성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법률의 엄격함과 규율성과 통제와 이제 제한 요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진시황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시황제가 아주 엄격하게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법으로서 통치하는 그러한 역할을 국가가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선생님이 표를 굳이 만들지 않았는데 정약용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 정약용의 경우는 관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백성을 사랑해서 백성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시 이렇게 나와 있죠.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그러한 백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육일준이라는 인물은요. 조선 말에 등장한 개화사상가입니다. 개화, 뭔가 이제 다른 곳으로부터 뭔가 영향을 받았겠죠. 즉 서양의 영향도 받았을 거예요. 즉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뭔가 이런 것들을 실현시켜주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국가가 그런 걸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복지의 개념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이 동양사상에서의 이제 국가의 권위와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학습지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